투자를 왜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돈 벌려고 하지요. 남성 20대 투자자의 그 주식 매매 회전율이 6,800% 됐다고 하더라고요. 6,800. 예. 틀림없이 국세청에서 표창장 줄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은 트러스트 자산운용의 연금포럼 대표를 맡고 계신 강창인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한 일주일 전부터 되게 가슴도 설레이고, 아이고. 야, 제가 뭐 3세대라면 강 대표님이 1세대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바로 위에 형님 세대 분들이 아마 제일 존경하는 분, 저희 업계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 하면 항상 강 대표님이 나오셔가지고 저는 오늘 뵙는다는 게 너무 영광스럽고 가슴 설레이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광이고요. 네. 대표님이 우리 직장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 뭐 자영업자분들 등등 해서 나중에 이제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주시는데요. 저는 이제 저희 형님이 저희가 삼형제거든요. 아, 그렇구나. 저희 형님이 신영증권을 입사했었어요. 아, 그렇구나. 신영증권을 입사했었는데 저는 이제 자문사 입사했었고요. 저희 형이 한 1년 지나고 나더니 저한테 아주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신영증권을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 형님이 이제 지점에 가 있었거든요. 지점장을 보니까 내 미래가 저런 모습인가 라고 하면서 저도 이제 지나고 나면서 많이 깨달았긴 했지만 우리 증권업계에 계신 분들이 부장, 그 다음에 이사 이렇게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 제대로 있는 분 없고요. 노후가 준비되신 분이 없다라는 게 저희 형님도 충격이었고 저도 그 부분이 의아했습니다. 우리 주식 바닥에서는 굉장히 돈을 잘 버는 그런 이미지였잖아요. 미국에도 보면 월스트리트의 멋쟁이들 이러면서 사실은 돈을 잘 벌긴 한데 아니 왜 노후가 다 준비가 안 돼 있지? 우리 업계에도 그래요, 사실. 그게 현실이니까. 그런데 대표님은 실례지만 몇 년도에 저희 업계에? 1973년 10월에 이제 한국거래소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한국거래소로 입사하셨었네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한 일이 그 조사 부분이라든지 국제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 대표님이 얘기한 그 이제 어렵게 된 분들은 이제 지점에서 개인 영업한 분들이 많은데 요즘은 자산관리 영업해가지고 자기 리스크를 안 지고도 영업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영업이 안 되면 자기 돈으로도 하고 주위 사람도 손해보게도 만들고 또 그러고 이게 사타 팔았다 이게 단기 매매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고객도 손해보게 만들고 본인도 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분들이 그 초기에는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하긴 제가 딱 IMF 터지기 전 97년 2월 달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요. 유학을 가는 바람에 그때 IMF 때 이 증권업계에 서로 상호보증 인보 쓰는 바람에 그렇죠, 서로 망했잖아요. 그걸 피할 수가 있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제 기억에도 전부 다 뭐 내 돈 아니면 친척 돈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영업맨들이다 보니까 사터 팔았다 많이 해야 되고 지금은 증권회사의 업무가 많이 다양해졌고 근데 그때는 거의 뭐 90% 이상이 그 뭡니까 고객 그 위탁 매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고 팔고가 본업이 되다 보니까 그에서 조금 자기가 생각을 잘못하면 그런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긴 그러네요. 요즘 제가 어제도 뭐 큰 증권사 PB들 만나고 왔었지만 지금은 금융상품이 워낙 이제 다양해져 있고 뭐 이제는 펀드를 직접 사고 팔 수 있는 ETF도 많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연금 그게 무슨 계좌입니까? IPSA 계좌입니까? 뭡니까? IR 그러니까 연금이 DC형 퇴직연금이 있고 그다음에 또 IRP 개인형 퇴직연금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또 그 거기서 취급을 하니까 옛날과 달리 그걸 자산관리형 영업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그 증권업도 제가 입사할 때와 생각하면은 뭐 정말로
전혀 생각지도 못할 방향으로 바뀌었으니까 예. 세상이 많이 달라졌죠. 그렇네요. 보면 이제는 참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많은 예. 금융 상품이 마련되어 있었던 거에 비하면 예. 정말 90년도에는 예. 그냥 예. 사타 팔았다 맨 땅에 헤딩하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환경에서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네. 저한테 그 외환 딜러 출신인 한 이제 친한 형님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식은 또 불과 같은 성질이라서 네. 주식에서 번 돈을 땅에 묻지 않으면 다 네. 없어진다. 아, 그 얘기를 저는 다행히 예. 30대에 들었습니다. 예. 30세 초반에 들어가지고 예. 그러고 보니까 저희 업계에 이제 선배들 보니까 네. 그나마 이제 부동산에다가 이렇게 묻은 분들은 네. 이렇게 노후 대비가 되는데 네. 그걸 계속 불려나가게 주식으로 계속 불려나가겠다라고 한 네. 분들은 네. 결국은 이제 다시 정말 불과 같은 이 변동성 때문에 다시 깨졌다가 벌었다가 깨졌다가 벌었다가 네. 그런 게 좀 반복됐던 걸로 기억이 하는데요. 네. 근데 과거에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정말 개발도상국이었다면 네. 지금은 뭐 일본, 네. 뭐 이탈리아도 제끼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으로 이제는 장기 투자를 해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한데요. 네. 좀 이렇게 토양이 또 바뀐 겁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 투자 교육을 시작한 지가 벌써 20년도 넘는데 지금도 그게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주식 투자 이콜 주가 예측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저는 지금도 노력은 하지만은 예. 단기 예측은 불가능하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그렇지 않죠, 현실은. 네. 이번에 동학개미 투자 이분들도 보면은 또 요즘 유튜브의 영향도 있어서 그러겠지만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매일 일어나면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뭐 사야 됩니까? 네. 저는 계속 그 주장하는 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제가 이제 그동안의 깨달음인데 그 얘기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말씀하시니까 예. 그 대표님도 옛날에 현대투신 운영. 예, 운영 우리나라 삼투신일 때 예, 예, 예. 그 삼투신 중에 하나의 현대투신 신탁 운용의 대표를 맡으셨었는데 네. 그러면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그 기관 투자가들이 예. 우리 운용사들한테 돈 맡길 때도 예. 너무 단기적으로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당시는요, 저도 그 투자운용사 사장을 하면서 보니까 네. 그 기관들의 자금을 이제 좀 유치하기 위해서 점심도 사고 뭐 교제를 하잖아요. 네. 그럼 처음에 이제 100억을 줘요. 예. 그래서 한 몇 달 있다가 실적이 좋으면 또 그게 200억으로 늘어나고 또 몇 달에 실적이 좋으면 한 500억으로 늘어나다가 또 한 두어 달 있다가 실력이 나빠지면 그냥 회수해 가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기관 투자가의 돈으로 진정한 그 자산 운용 업무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 저는 생각해요. 뭐냐면 개인들을 설득해서 개인들로부터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은 나가고 이 사람은 들어오고 그러니까 돈이 계속 쌓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기관 투자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달에 한 번씩 평가해서 그냥 내가 하니까 그 단기 예측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건 불가능한데 네. 그것이 서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이제 바뀌었더라고요. 네. 근데 뭐 저만 하더라도 94년부터 이제 운용을 하면서 이 기관 자금만 가지고 꽤 오랜 시간 운용하다 보니까요. 네. 시장이 색깔이 바뀌잖아요. 네. 어쩔 때는 가치주도 가고 네. 어쩔 때는 또 성장주가 네. 가고 네. 어떨 때는 이제 또 배당주가. 네. 근데 그 몇천억, 몇 조 되는 자금을 네. 어떻게 그렇게 배당 펀드로 갔다가 가치형으로 포트폴리오로 바꿨다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는 그런 연기금 자금들은 네. 좀 길게 평가를 해서 네. 해주시면 되는데 옛날에는 거의 뭐 분기별로 평가하고 네. 2분기 연속 시장 대비 언더퍼폼하면 네. 자금 회수하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예전에 근데 그분 운영하는 분들도 뭐라고 할 수가 뭐니까 그분 돈은 또 딴 그 돈 주인들한테 또 그 평가를 몇 달 만에 받으니까 네. 그게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용이라는 게 뭔가 하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가 없으면 참 어렵겠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참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메아리 없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런 거를 그러니까 제가 현대투신의 그 사장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산운용업이 성공하는 데는 운용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단기 시황에 쫓겨서 샀다 팔았다를 해서는 안 되는구나. 네.
이분들에게 장기 투자, 분산 투자의 원칙을 지키도록 설득하는 게 중요하거나 네. 그리고 이제 이웃나라 일본이라든지 미국의 제 나이 또래 된 사람들 보니까 투자교육연구소장이라는 직책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나도 저걸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제가 자선행사의 대표를 하면서 그 투자교육을 시작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회사가 다시 다른 데 투신운용사 한 군데 또 들려서 이제 제가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님한테 이 미래에셋이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는 투자교육연구소를 만들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제안서를 보내고 예, 자료도 보냈는데 이분이 하자고 그래서 거기 가서 9년 동안 또 일을 했고요. 근데 지금 20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번 동학개미 투자자들 하는 걸 보면은 아직도 그 기본적인 거는 바뀌지 않았구나. 그래서 저도 참 20년 이 투자교육 일을 해왔는데도 저 자신에 대해서 참 자괴감이랄까. 네. 참 이거 힘든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퇴직연금이 이제 많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개인 그 퇴직연금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설득을 잘하면은 이분들이 그건 20년, 30년 자금이니까 네. 진정한 의미의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분산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연금 포럼을 이렇게 제가 트러스턴 쪽에다가 이게 요청을 해가지고 그 연금 포럼을 만들어서 일종의 사회공헌 일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일반 투자자뿐만 아니라 네. 이 증권업계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꾸준히 이 금융교육을 해오신 게 소장님이 먼저 하셨었네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소장님 먼저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메리츠의 존리 대표님이 거의 2014년, 15년부터 일반인들 대상으로 많이 또 강연을 다니셨고 갑자기 제가 최근에 동학개미들의 교사, 뭐 스승이라는 별명이 붙어가지고요. 저도 뭐 제가 이 사명감이 우리나라를 금융강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을 갖고 뭐 제가 좀 뭐 경험이나 지식은 좀 짧지만 그래도 펀드 매니저 생활을 뭐 28년 이상 하다 보니까 여기서 느낀 점을 많이 얘기들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 해드리고 있으면서 요즘 같이 또 주식시장이 힘들 때 우리가 우량 기업을 좋은 기업의 소유권을 사는 게 이제 주식 투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우리나라의 산업 특성상 변동성이 사이클 기업이 많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좋은 가격에 사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된다. 그러면 좋은 가격은 언제 나오느냐? 실적이 좋을 때 좋은 가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적이 또 안 좋을 때 그렇고 최근처럼 뭐 우크라이나 사태, 물가 공포, 그다음에 페드가 금리 올린다고 이렇게 막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할 때 그럴 때 좀 싸게 많이 사고 비쌀 때는 또 약간 이렇게 뒤로 물러서 있다가 뭐 그런 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제가 요즘 상당히 당황스럽다 그럴까. 야,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 재작년에 그 1년 동안에 우리나라 20대 남성 20대 투자자의 그 주식 매매 회전율이 6,800% 됐다고 하더라고요. 6,800.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인 그 운용사들 이게 뭡니까 원칙을 지켜서 운용하는 회사들 보면은 그 회전율이 연 20-30%거든요. 존리 대표가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한 4-5년에 한 번씩 매매라고 바꾸는데 6,800%라고 하는 거는 1년에 68회전을 한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첫째로 그렇게 단기로 예측을 해서 사고팔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는가가 첫째고 두 번째는 그 68회전을 시키려고 하면 꿈에도 그게 나타나고 밥 먹고 그 생각만 하면은 그 회사에서는 안 잘리겠는가. 그러네요. 저는 그래서 직장인들의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근데 지금 요즘 저는 이번 동학개미에서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그 존리 대표가 돈에도 일을 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돈에만 일을 시킨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 직업에서 성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곧 잊고 있는 건 아닌가. 사실은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그 일도 금융자산 그 직장인한테는 가장 큰 금융자산이거든요. 월급이 나오지 보너스 나오지 퇴직금 나오는데 그 금융자산을 잘 활용해서 월급도 가능하면 많이 받고 보너스도 많이 받고
퇴직금 더 많이 받으려면은 일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오히려 본업에 충실해야 되는 본업에 충실해야 거네요. 되는데 6,800% 68회전을 해서 언제 본업에 충실하겠는가? 저는 그런 점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야, 6,800%는 저도 이제 뭐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에 제가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야, 저도 뭐 우리가 펀드 매니저 하다 보면 네.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교체해야 될 때도 있고, 아, 그렇죠. 그리고 뭐 목표 전환형 펀드 네. 같은 경우에는 네. 회전율이 뭐 한 200~300%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네. 6,800%라면 네. 그분은 틀림없이 국세청에서 예. 표창장 줄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그 20대 남성 투자자의 회전율 평균을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발표했다니까요. 야. 예. 아니 그 한 번 매매할 때마다 과거에 거래세가 0. 뭐 돈을 벌었던 잃었던 무조건 0.3% 뗐었고 네. 지금 한 0.25 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야, 0.25를 100번만 하더라도 이게 25%인가요? 예. 그런데 6,868번 하는 거죠. 예. 68회전. 68회전이면 야, 거의 그냥 15% 20%는 까먹고 시작하는 건데 거기다가 이제 또 예. 수수료 내야 될 거고. 예. 워런 버핏이나 이 피터 린치의 전설적인 수익률이 연 26%, 예. 뭐 연 29%인데 예. 그걸 다 세금과 수수료를 내면서 다 투자를 그러니까 지금 한다니까. 우리 형량이 어려워서 그러겠지만 첫째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기대 수익률이 높고 네. 대개 이제 정상적인 거는 정기예금 금리 플러스 알파 정도. 네. 지금 올라서 이 정기예금 금리가 2.5%니까 한 3% 내지 5%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큰 성공이라는 생각을 하고 네. 이게 꾸준히 원칙을 지켜서 해야 되는데 그게 간이 않다는 거죠. 요즘 비트코인도 많이 이렇게 하고 하는 이유가 네. 저는 그 이유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지금 우리 환경이 어려우니까. 네. 근데 그럴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서 가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가 설득이 잘 안 돼요. 네. 근데 요즘 와서는 제가 그래도 사람들이 경청해 주는 건 뭐냐면 100세 시대에 이 투자는 왜 하는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나 일본의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왜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네. 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돈 벌라고 하지요. 근데 미국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은 투자자들한테 투자 왜 하세요? 그러면 한 60% 정도가 노후 대비로 합니다. 아. 그러니까 20년, 30년 장기 투자가 되고 네. 원칙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지금 희망을 갖고 있는 게 이 작년에 뭐 250 몇 조의 퇴직연금이 쌓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절반 정도가 이 DC형 퇴직연금으로 가고 IRP 개인형 퇴직연금이 많이 늘어났는데 네. 그거는 본인이 운용해서 이제 수익률을 내야 되니까 네. 그분들한테 그게 금년 내년의 돈이 아니고 그래서 이 20년 30년 후에 좋은 수익률을 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이 적립식 투자의 그 매직 파워 네. 이 유의력을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랬을 때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의 많은 투자가들이 보면은 DC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면서 처음으로 펀드 투자하는 방법을 공부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거기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다른 자산을 운영하는데도 활용을 하고 네. 순서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예. 아직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DC형 퇴직연금이 자기 있는데 그거는 방치해놓고 네. 그러니까 DC형인데도 20% 정도만 그냥 펀드 같은 데 들어가 있고 80%는 예금 같은 데 넣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따로 빚어더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이런 문제들을 저는 기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아. 참 이게 앞으로 어둡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참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 말씀대로 일단은 저도 똑같은 얘기 본업에 일단 충실하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 뭐 재작년에 한창 이제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때는 네. 아 회사 그만두고 전업 투자에 대한 얘기도 네. 꽤 많이 네. 물어보셨는데 네. 제가 절대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네. 하면서 네. 연봉 4,500을 받으면 네. 그 금리가 그때 1%였잖아요. 네. 그 1%인데 4,500이라는 연봉을 받으려면 예. 은행에다가 45억을 넣어놔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예.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예. 내가 어떻게 보면 45억의 금융자산을 갖고 예, 있는 거랑 예, 똑같다. 예, 저도 예, 그런 예, 얘기를 하면서요. 예. 그 45억을 절대 포기하지 예, 말라고 예. 얘기하고요. 그리고 자꾸만 시세를 맨날 쳐다보면서 샀다 팔았다 해야 더 잘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는 그 단기 예측은 뭐 노력은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저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우리가 본업에 충실하면서 예. 거기서 나오는
이제 소득으로 예. 우리 IRP 같은 계좌에 예.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예. 꾸준히 투자를 하는 것이 예. 결국 노후 대책을 하는 가장 예. 기본적인 정석이다.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거기서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해가지고 예. 다른 자산을 운용하는데도 활용해야 된다. 활용하고. 요번 그 동학개미 투자자분들이 보니까는 이게 재작년 2020년 이 봄에 1,400대까지 떨어졌을 때 예. 이제부터 그게 3,300까지가 올라갔잖아요. 예. 근데 보니까 대부분 투자자들이 3,000대에서 60, 70%가 매입을 맞습니다.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때부터 시서 한 20% 떨어져 있으니까 네. 여기서 사람들이 다 이제 실망해가지고 또 갚버리고 그러면 제가 그 지금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50년째가 됐는데 1973년에 들어와서 돼가지고 50년 되신 거예요? 73년에서 지금 2020년이니까 근데 그동안에 뭐 옛날에는 건설주 파동부터 시작해서 뭐 하여튼 수없이 봤는데 붐일 때 와 몰렸다가 네. 또 붐이 꺼지면 또 다 갔다가 내가 앞으로는 절대 주식을 사면 성을 간다고 그랬다가 또 몇 년 지나서 다시 붐이 되면 또 모이고 이것이 네. 요번에도 참 아쉽게도 바뀌지 않는가 그런 그 걱정이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예. 제가 작년에 그 3,150을 돌파했던 네. 1월 달에 예. 많은 분들이 저희 회사를 찾아오셨는데 네. 죄송하게도 제가 저희 자금 안 받습니다 하고 해가지고요. 예. 그때 자금을 안 받습니다를 1월 8일 날 결정을 하고 예. 2, 3, 4월 달 만에 3개월 만에 거의 400명의 투자자분들이 예. 저희 회사에 대기 번호를 이렇게 적고 가셨어요. 예. 예,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뭐 이제 5월 달에 이번에 4월 달에 저희가 예. 라이센스를 예. 받았거든요. 예. 투자자문사. 예. 예, 그분들한테 또 연락을 드렸어요. 예. 자, 이제 예. 2,600이니까 예. 예. 이제는 주식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연락을 드렸더니 절반만 저희 찾아오셨어요. 그 나머지 절반의 분들은 지금 이럴 때 주식하는 게 맞아? 3,150에 찾아오셨던 분들이 예. 2,600에서 지금 주식하는 게 맞나요? 라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도 또 하나의 희망적인 것은 예. 어쨌든 뭐 3,000 이상에서 좀 너무 비싸게 사신 건 맞지만 네. 우리나라 우리 동학개미 투자자분들이 어떤 주식을 샀나 보면 다행히 예. 우량 기업을 많이 사셨어요. 예. 예. 그래서 최근에 드리는 말씀은 뭐 삼성전자 제일 많이 사셨잖아요. 예. 현대차도 많이 사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삼성전자, 현대차가 지금 글로벌하게 예. 위상을 보면 예. 지금 현대 기아차가 엄청 선전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주가는 50% 빠져 있습니다. 예. 빠져 있는데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 글로벌 탑티어에 포지셔닝 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항상 보면 그 인플레이션을 다 반영을 해서 주가가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너무 위에서 높게 사셔서 마음 아프시겠지만 네. 꾸준히 이렇게 또 싼 가격에 매수하셔도 됩니다. 뭐 이런 말씀을 이제 메시지를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계속 예. 우리 개인 투자반 분들이 네, 꾸준히 매수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가이드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저도 그 투신운용사 사장을 2번 해봤지만은 항상 붐일 때 자금이 몰리거든요. 근데 그 돈을 안 받는다는 게 그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거가 이제 그래서 저는 그 자산운용사의 우열이 가려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많이 떨어졌을 때 대부분 고객들이 항의하면 말들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일본의 사와카미라고 하는 그 개인을 주 고객으로 하는 자산운용사의 그 사장은 보니까 그때 지난번에 금융위기 2007년인가요? 8년인가 금융위기 났죠. 그래서 많이 떨어지니까 그분은 그 레터를 전부 보내더라고요. 투자자 고객분들한테요. 그때 이제 그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 참 미안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기업은 세계적인 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지금 이런 비정상적인 사태를 만나서 이렇게 되고 있지만은 이게 이 비정상적인 사태가 지나가면은 회복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차피 당신들의 돈은 이게 20년, 30년에 쓸 거기는 적립이 투자가 거의 8, 90%거든요. 적립 투자가. 그때 쓸 돈인데 지금 뭐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걱정 마시라고 레터를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돈이 그때도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자산운용사의 경영자분이 그런 시기에 네. 막 고객들한테 항의 듣고 그럴 때 그런 식의 결단을 하고 그런 레터를 보낼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는지 네.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특히나 우리나라 기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이 시클리컬 네. 경기 순환형 네. 산업에 포지셔닝 돼 있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네. 없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라고 그러면 변동성이 안 심한가? 그렇죠, 그렇죠. 보면 애플이 최근에 이제 탄탄하지만 네. 우리 개인 투자가 분들이 가장 많이 사셨던 테슬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900불 갔다가 500불 갔다가 1200 갔다가 최근에 600 가고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40에서 50% 이렇게 변동성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번에 아마 경험하셨을 건데 그래서 뭐 워런 버핏도 늘 한 얘기가 네가 산 주식이 항상 50% 마이너스 날 수 있다라는 걸 네.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주식 투자하지 마라.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거기다 더 욕심을 내서 네. 그 변동성을 조금 공부를 네. 뭐 제가 이제 파생 상품도 네. 많이 하다 보니까요. 아, 이 변동성을 잘 이해만 하면 네. 야, 우리가 언제 주식을 좀 더 많이 채우고 네. 언제는 좀 약간 참았다가 네. 또 언제는 또 다시 많이 채우고 해야 되는 부분은 그 부분은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 조금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대표님 맞는지 한번 네. 좀 검증을 해주세요. 네. 최근에 환율이 1260원 네.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한 20년 차트를 딱 봤더니 네. 우리나라 환율이 1260원 이럴 때 네. 우리나라 코스피에 투자하면 항상 먹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니 1260원만 되면 왜 코스피에 투자하면 이렇게 돈을 벌까라고 생각했더니 첫 번째가 1260원을 갔을 때는 뭔가 네. 글로벌하게 뭔가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렇게 됐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98년도에는 우리나라 그 뭐 외환 위기였지만 네. 다른 경우로 보면 2008년도 리만 터졌을 네.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스 사태, 네. 뭐 네. 중국 위기, 홍콩, 네. 뭐 위기, 그림자 금융, 뭐 등등 해가지고 다 어떤 외생적인 변수로 네. 막 위기가 오면 주가는 빠지고 환율은 올라갔는데, 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이 수출 기업이 그렇죠. 많다 보니까. 그런 위기 때문에 환율은 올라갔는데 수출 기업은 어우 너무 좋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이제 확 개선이 되고 그래서 또 이익이 개선되면서 주가는 또 올라오고 그래서 최근에는 뭐 저도 지금 2,600에서 주식 사는 게 맞냐 아니냐 뭐 바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1,250원 이상이었을 때 뭐 주식하면 항상 먹더라. 네. 그리고 지금 저희 사실 지지난 주부터 아주 공격적으로 주식 매수하고 있거든요. 잘하고 있는 건 맞겠죠? 그건 뭐 그것까지는 제가 평가를 제가 아직 그런 약간 시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그 뭐랄까 공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릴 없는데 그런 정도로 철학을 갖고 계신다는 게 저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저는 더더욱 강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요. 환율을 가지고 우리가 뭐 퇴직연금에서도 우리가 주식 비중을 언제 더 늘리고 하는 부분은 환율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1,200원, 1,250원 되면 일단은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건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꾸만 이 글로벌한 경쟁력을 잃게 된다면 환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음식점에서 가격 낮춘다고 맛없는 음식점 안 가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부터 현대기아차 등등 보면 갈수록 이제 아주 고급 레스토랑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 고급 레스토랑인데 환율 효과 때문에 가격이 뭐 10% 15% 싸지니까 그런 게 아닌가. 뭐 저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투자자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주식 투자를 만약 하시게 되면은 그 이렇게 좀 전문가의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해서 샀다 팔았다도 하시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자기가 예측도 하고 전문가 도움도 받지만은 지킬 게 뭐냐. 첫째, 이 단기 시황 예측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된다는 게 하나고, 저는 그 주식 투자에는 두 가지 리스크가 있다.
첫째가 시장 리스크, 마켓 리스크잖아요. 네, 시장 아무리 좋은 주식이 저평가된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슨 지난번 그 2년 전에 코로나 사태 나고 나서 그 폭락할 때, 9.12 테러로 폭락할 때, 이번 우크라이나 이런 걸로 폭락할 때는 그건 언제 그런 일이 생길지도 알 수가 없고 또 그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알 수가 없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우량 주식이고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라면 그 상황이 언제 생길지 그 지나가는 시간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그때만 지나가면 다시 재값을 받는다. 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는 거다. 근데 네. 장기 투자 얘기하면 짜증을 내거든요. 바빠 죽겠는데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장기 투자는 그 지나간 상황에서 팔게 되면 6개월에 팔아도 그거는 뭐 단기는 아닌데 네. 그래서 이 시장 리스크는 이 장기 투자 그 상황에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1년이라도 2년이라도 기다려야 된다 해서 장기 투자고 네. 그리고 아무리 시장이 다 같이 오르더라도 불량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안 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열심히 분석을 하고 전문가 도움도 받고 그러지만은 그게 100% 신이 아닌 이상 우량 종목 고른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네. 5종목, 10종목에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는 투자해서, 겁니다. 네. 그때 분산은 예를 들어서 석유주와 항공주를 사게 되면 아. 이 석유주가 오르면은 이 비행기 운항 요금이 비용이 비싸니까 항공주는 떨어지지만 석유주는 네. 오르고 그래서 5-6종목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하게 되면은 그게 이 개별 종목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장기 투자, 분산 투자의 의미를 깨달으시고 예측은 하되 네. 그 원칙 내에서 하시도록 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 말에 경청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요즘 뭐냐면 어려운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당연한 원칙을 이분들이 경청을 하고 네. 그다음에 그거를 실행에 옮기도록 하는 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 네. 저는 매일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이제 우리 전문용 같은 분은 단기 예측도 하고 종목을 고르고 그런 노력을 하시겠죠. 네. 근데 저는 이 아마추어 투자가, 개인 투자가들이 어떻게 원칙을 지켜서 투자해야지 성공할 수 있는가, 네. 그 원칙을 지키도록 설득하는 거, 네. 그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우선 경청해 줘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실천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지금 20년째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만 금년 다르고 내년 다르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경청과 실천. 예. 그게 제가 저희 업계에서 예. 살아남기 위해서 예. 제가 항상 지켜야 할 원칙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저는 제가 책을 예. 작년에 책을 쓴 게 있는데요. 예. 이 투자의 본질이라는 야, 게 참 부끄러운 본질. 책입니다. 예, 그 책에 제가 예. 그렇게 써놨습니다. 아. 주식 시장은 교만한 자의 무덤이라고요. 아. 귀가 닫히는 순간 네, 네. 펀드 매니저든 이 개인 네. 투자가든 예. 크게 이제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늘 이제 경청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네. 여러 가지 이제 경험에 의한 기억들이 많다 보니까 네. 좀 소심해지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소심해지면서 결국은 실천을 잘 못하게 되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 우리 50대 전후에 예. 뭐 제 나이 때 예, 예. 그런 분들이 지금도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이 원칙. 저는 그러고서 이제 그걸 당황스러울 때가 뭐냐면 퇴직 예정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저 요번에 퇴직금을 2억 원을 받습니다. 네. 그걸로 주식 투자해서 튀겨가지고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가 당황스럽거든요. 네, 저도 그분이 그걸 만약에 거기서 잃게 되면은 그 노후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인생 단계별로 자기가 어느 단계에 있는가. 네.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현역 시절이거든요. 네. 그때는 일을 하면서 운용하는 단계. 네. 그리고 월급 받아서 쓰고 남은 돈을 이렇게 적립해가면서 모아가면서 운용하는 단계인데 네. 이때는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예측도 하고 그러지만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장기 투자, 분산 투자의 원칙을 잘 지키면 된다. 네. 근데 이제 2단계부터는 뭐냐면 퇴직하고 나서인데 네. 이때 퇴직하고 나면 월급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모아둔 노후 자금을 꺼내 쓰면서 예. 인출해 쓰면서 운영하는 단계로 들어서거든요. 예. 근데 제가 놀란 게 세계 평균을 봤더니 모아놓은 노후 자금의 연 4% 꺼내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20년, 30년 꺼냈어야 되니까. 네. 그걸 12로 나눠서 한 달에 쓰는 거예요. 예. 모아둔 노후 자금에. 예. 그리고 남은 돈을 정기예금 금리 플러스 알파.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3%에서 5% 정도 목표 수익률로 운용해라. 네. 그러면 펀드로 말하면 채권이 많이 포함된 혼합형 펀드. 네. 주식을 하게 되면 전체 갖고 있는 자금의 한 20% 정도만 하는 네. 그렇게 보수적으로 하라는 얘기인데 대부분 분들이 튀기겠다고 그러고 20% 30% 목표 수익률 갖고 그 노후 자금을 하니까 네. 그게 참 힘든 거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2단계에서 중요한 거는 가능하면 그 2단계에서 덜 꺼내 쓰고 3단계로 많이 옮겨야 되거든요. 예. 그러려면은 연금 수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젊을 때부터 연금 들어두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면 노후 자금을 몇억 원씩 들고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고 선진국은 뭐냐? 세상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공적 사적 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나라. 아. 그게 선진국인데 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게 선생님, 공무원, 군인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지금 그 수단이 뭐냐면 이 퇴직연금 아닙니까? 네. 그리고 국민연금. 이거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거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사실 이 국민연금도 그냥 회사에서 이게 뭡니까? 저 자동적으로 들어가니까 실감이 없고 네. 퇴직연금도 회사가 그냥 넣어주니까 전부 아무 반응을 안 보이니까 또 그것도 그냥 예금에 집어넣어 놓고 있고 네. 그거는 소홀히 한 채 딴 걸 막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그 연금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퇴직을 하고 나면은 이게 생활비를 줄여야 되잖아요, 이제요. 네. 그러니까 집을 작은 데로 옮긴다든지 지방으로 이전해서 생활비를 50만 원 줄여, 100만 원 줄여. 그게 두 번째고. 네. 세 번째는 뭔가 허드렛 일 해서라도 한 달에 50만 원을 벌든지 100만 원을 벌든지. 네. 그러니까 연금 수입, 근로소득, 그다음에 절약. 이걸로 2단계에서 가능하면 덜 꺼내 쓰는 노력을 하고 80쯤 돼가지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그럴 때는 네. 이제 운용에서도 졸업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 거의 예금 비슷한 상품에 넣어놓고 예. 아껴 쓰다가 세상 떠나는 건데 예. 목표는 뭐냐면 내가 죽기 전에 내 노후 자금이 바닥하면 안 된다. 나의 수명보다 나의 노후 자금이 길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현역에 있는 사람이냐, 네. 퇴직 막 하는 분이냐, 아니면 이제 80 넘은 분이냐에 따라서 스탠스가 달라지는데 그냥 80 넘은 분도 오셔가지고 주식투자에서 돈 버는 방법 없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참 당황스럽고 또 많은 그 금융회사 중에는 그런 분에게 그냥 그런 리스크가 큰 그 투자 상품을 소개하는 것도 문제고 네. 그런 거가 지금 우리나라에 아직 정착이 안 된 게 그래서 제가 좀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이 네. 연령대별로 네. 전략이 달라져야 되는 거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결국 자기 인생 설계에 맞는 자산 관리를 해야 된다. 뭐 그런 네. 뜻이 되겠죠. 80세 분하고 예. 50세 분하고 예. 30세 분의 예. 투자 전략은 분명히 달라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현역실에 있는 분 입장에서 볼 때는 또 하나 거기서 중요한 게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네. 일에서 성공해야 된다. 그런 게 있어야지 너무 거기에 시간을 많이 뺏기면 안 되는데 네. 아까 말한 20대 남성 투자자의 가장 그 일에서 성공 그 기반을 닦아야 될 그 나이에 6,800% 샀다 팔았다 해서 되겠는가.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죠. 어. 저는 이번에 동학개미도 보면요. 네. 옛날 제가 1975년 우리나라 중동 건설로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와서 네. 그때 건설주 파동이 있었거든요. 네. 어느 정도냐면요. 건설회사 사장이 김포공항에서 기자가 만났어요. 우연히. 네. 어디 가냐고 그러니까 수주 따러 간다고 그러니까 상종가 치는 거예요. 그때 써가지고. 예. 그리고 어느 회사가 건설업을 하는 회사가 아닌데 정관의 사업 목적에 건설업을 추가하면 상종가 치고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달라졌는가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일화를 저도 들었었는데요. 음. 건설화학 예. 이러면 또 건설자 들어갔으니까 건설주 막 예. 예. 같이 폭등할 때 네. 덩달아서 폭등하고 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투자 문화가 저는 이게 주식 투자를 뭐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투자 문화가 빨리 좀 이렇게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뭐 저는 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